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 의원들의 탈당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응천 의원 내일 탈당을 시사했군요. 네,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딱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답을 주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조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혁신계를 표방해온 원칙과 상식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퇴와 통합비대위의 출범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수용하지 않으면 내일 탈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협력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내일 아마 퇴원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퇴원과 함께 또 탈당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중 전과자가 적지 않다 밝히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정성호 의원이 반박을 했군요. 네, 오는 1월 11일 탈당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밤 UBC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를 반박했는데요. 경실련 통계를 보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을 제외하면 전과 의원 비율은 16%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 일반 범죄 입건 경험자가 19%인 것에 비해서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같은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또 SNS에 사과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고 여기에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사례가 꽤 많이 포함된다면서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라고 사과를 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의 희생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44%가 아니라 41%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이 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 부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자, 일단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네 분이 예고한 탈당 시점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자, 그동안 민주당 주류의 대응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민주당 주류의 대응 과정이라는 게 뭐 있었나요? 그냥 친명 중심으로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거고, 예. 그나마 당의 부정적 상태를 경계하고 경고해 왔던 이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분들이 예. 지금 그 당에 있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고요.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은 이제 더 뭐랄까 순혈이라고 해야 되나, 순혈주의가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당은 훨씬 더 강성 그리고 더 광신적인 상태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김 소장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항상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늘 나오시는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분당하고 나니까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어라고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당이지만 또 지금 의견이 분화하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사람이 모이면 다른 의견이 있기 마련인데 예. 그 이견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탈당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매우 저는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서 또 어떤 정치들을 펼치신지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과자이 41%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급하셨죠. 오늘 사과를 안 하셨으면 저도 험한 말을 할 뻔했는데 예. 사과를 하셨으니까 험한 말 하실 뻔했어요. 노동운동과 이 소위 말 민주화운동 때문에 전과를 달았던 분들은 그 이후로 수많은 대통령들이 다 사면 복권 조치를 했거든요. 예. 그때 무슨 진짜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저지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심지어 죽음으로 한가하던 시절에 청춘의 몇 년을 희생했던 것인데 이런 분들을 그냥 일반 전과자들이랑 같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 교수님.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뭐 전과 벌금까지 다 집어넣으면 우리 국민들도 한 29%인가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나 싶어가지고 29% 정도가 사실 전과자인 거고요. 사실은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지금 전과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구속됐거나 아니면 재판받고 있거나 그냥 기소되어 있거나 그다음 수사받고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더 포함돼야 된다. 그렇죠. 전직하고 현직이 있단 말이죠. 그 전과 기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라는 거죠. 엄청나거든요. 정말 모든 정당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구속된 사람들은 아마 수를 다 합쳐도 안 될 걸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쓸데없이 그 이상한 통계를 내는 바람에 멋쩍어진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시각을 또 주셔서 예. 자, 오늘 또 출판기념회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양양자 한국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화제였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양양자 의원 고향 같은 그 시골에 있다 보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잖아요. 네, 맑은 물 얻으려면 허드렛 물을 먼저 부어야 되거든요. 절더러 허드렛 물 노릇을 하라. 네, 그런 뜻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은 이준석 대표나 금태섭 대표, 유호정 의원한테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저한테는 허드렛 물 같은 소리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잠시 좀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등이 집결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는 방금 축사에서 들으셨다시피 펌프로 물을 뿜어낼 때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 물을 부어야 한다. 허드렛 물 노릇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속한 가칭 개혁신당과 양 의원의 한국의 희망은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양 대표의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는 앞으로 서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겠다. 퍼스트 무버인 양양자 의원을 앞세우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김 소장님은? 저는 일단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했던 분석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토양 아래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서 대권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왔는데 오늘 했던 허드렛물 발언도 그렇고 최근에 또 움직임을 보면 내가 꼭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허드렛물이 되겠다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셔서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자세로 나왔을 경우는 굉장히 전 힘이 붙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3지역에서의 신당 창당에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는데 여하튼 제3신당에서 가장 잘 안 될 부분은 뭐냐면 각 당이라는 그 질서를 못 견디고 나온 분들이 주로 많아서 그분들 사이에서 사실은 새로운 질서. 예. 내가 난데라는 이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인데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먼저 한 걸음 내려놓으신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편 모습이었다. 진 교수님. 그 말씀 들어보면 아까 나온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남은 사람들이 비정상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냐면 각계 약진해가지고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급력을 가지는 빅텐트를 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전 대표, 금태섭, 이준석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양상 논리학에서 얘기하잖아요. 가능한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5월 동주 같은 상황이거든요. 서로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에 지금 내몰리는 상황인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는 창당 목적이 달라요. 일단 이준석 신당 이쪽은 대한국민의힘이거든요. 국민의힘의 대한보수정당 이쪽이고요. 반면에 이낙연이나 금태섭 이쪽은 제3의 길이거든요. 양당 정치 폐해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건 바로 뭐냐면 이준석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 국힘이 총선에 패배한다면 우리가 귀환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당 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제1당에 나중에 우리가 점령고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념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DEI라 그러죠. 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게 이제 뭐냐면 다양성, 공평, 통합, 사회 통합. 이것을 공격하는 게 미국의 이제 새로운 신보수들의 태도인데 그런 태도가 이준석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다양성을 갖다 배려하기 위한 예컨대 쿼터제, 할당제 모두 반대하고 그다음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다음에 여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저쪽은 아무래도 정의당하고 정의당하고 뭡니까 민주당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진보의 정통적 가치가 들을 가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같이 할 때 굉장히 많이 서로 참아낼 수 있을까? 금태섭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잘하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선거 연합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선거 연합 정도 가능할 것이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분이 함께 선거 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퍼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 온도 차가 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연합을 얘기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따로 내고 지역구에서 뭐 통일 기호로 쓰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좀 곤란하다. 뭐 이런 반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정치가 하다 보면은 현재 이제 총선이 급박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뭉치자 쪽으로 기울어질 개연성이 조금 더 저는 커 보입니다. 3번을 받자. 네, 3번 또 받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서로 간의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과거의 바른미래당 사례처럼 일단 총선을 거치고 나서 당의 세력이 정착이 되면 그때는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또 서로 이제 원래 있던 정당을 뛰쳐나온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오히려 덜 보일 수 있다. 처음에 그 이성끼리 연애를 뭐 시작을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점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의외로 더 연대하거나 통합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조홍천 의원이 오늘 이제 아침에 SBS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처음에는 이전에 저희랑 인터뷰할 때는 이낙연 신당과는 전혀 함께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오늘 아침 또 그 정치쇼 인터뷰를 들어보면 급발진을 했더라고요. 급발진도 하고 단계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김 소장님은 저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용 가설 정당 정도 수준에서 이합 집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가설 정당. 그러니까 총선용으로 같이 돌파하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깔끔하게 갈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언하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담당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 전에 또 관련 사건 재판 마무리가 어려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군요. 네, 작년 초부터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담당해온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재판장으로 재직해왔는데요. 그가 이제 법관직을 떠나게 되면 재판부 구성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임 법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조차 다시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총선 전 선고는 힘들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재명 대표 관련 다른 사건들의 재판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은 애초 예정된 1월 8일에서 1월 22일로 연기가 됐고요. 1월 9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 공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사실상 이 관련 재판 측은 좀 길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담당 부장 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또 길어지는 것이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길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재판 지금 지연 작전을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 다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서 왜냐하면 이분의 목표는 다음 대선 후보가 되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열리기 전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아직 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사법부에서도 계속 재판 지연은 그동안 계속 큰 문제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겹쳐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소장님?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년 6개월을 대법원 판결을 미룰 수 있다면
대법관을 지배하는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진 작가님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되고요. 뭐 재판부가 사표를 내서 재판을 지원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뭐 그러니까 병원의 인턴들도 노동 강도가 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쪽 다 지대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숫자를 늘리면 나눠야 되는 파이가 작아지니까 우리들끼리 알아서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의 정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언, 예산의 증액도 고려를 해서 재판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안을 보세요. 이렇게 오래 끌게 하고 18개월인가 지금 끌었죠. 몇 개월을 끌었죠? 거의 18개월 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단하거든요. 저 사람은 아느냐,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국토부의 협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딱 두 가지거든요. 예. 이렇게 오래 갈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죠. 그걸 뭐 이재명 대표가 자 재판 더 미룹시다 그러면 재판사님 아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게 하고 아니라 밀어주겠습니까? 계속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거죠. 예, 뭐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총선을 앞두고 이제 현직 검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성윤, 신성식, 김상민 검사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군요. 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SNS를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겠다라고 야권의 일원으로서 총선 출마를 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신 검사는 2020년 6월 7월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추석 연휴에 고향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김상민 부장검사도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준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들이 이제 현재 검사하신 분인데 총선 출마가 가능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죠. 네, 이 검사들은 재판이나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분간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사표만 내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황운하 의원이 2020년 총선 당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이 됐을 때 예. 이에 대해서 나중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자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문제, 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 교수님부터? 그 황운하 판결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 사태 수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하는가.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전에는 없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검찰 개혁을 그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 이걸 갖다가 자기들을 옹호하는, 자기들 방탄용으로 쓰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만들었고요. 또 그걸 계속 끌다 보니까 지금 검사 출신을 갖다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만들었거든요. 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 개혁하고 검찰의 비정치와 정치성을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불순한 의도로 하다 보니까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저쪽에서 그런다 치더라도 저쪽에서 검사들을 갖다 몽땅 다 뭘로 만들까? 유력한 정치인들 만들어줬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다 나오면은 누구 후보로 나오겠어요?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거고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민주당하고 무슨 얘기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분들 뭐냐, 정치 검사들이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갖다 탄압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 이게 뭐냐? 검사와 검사가 또 여야로 붙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법조계가 지금 정치권에서 과다 대표가 되고 있잖아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판사가 이제 변호사까지 있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치 과정 자체가 다 사법화돼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사법화되고 반대로 또 사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화되는 이런 전도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저쪽 검찰 독재라고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너희들도 검사 지금 출마시켰잖냐라고 하면. 본인은 일단 의사가 있는 것이고 공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김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30명 수준이던 검사가 이제 50명 넘어서 출마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예. 여기에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윤석열 사단의 정점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불러들여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더 공고히 했다가
그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로 한순간에 와서 벼락같이 앉는 상황을 만들어서 검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요렇게 사단에 충성하면 정치권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구나라는 그림을 만들어서 들썩이게 해놓았다는 점이 저는 무척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 작가님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서툴었던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맞는데 그럼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검찰이 이렇게 필요 이상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의 존재 자체를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여당 정치인들을 다 뛰어드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점에서 전 문제가 있다고 봐서 특히나 국가의 폭력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정치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중간에 쉼표를 찍는 기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제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검사하다가 지금 변호사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든 거죠. 예,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네, 결국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이 됐었고요. 민주당은 수정안을 내서 조사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기본에 필요시 조사위 의결로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던 부분을 1년 3개월 더하기 3개월 이렇게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시에 퇴장 방침을 내렸고 민주당은 가결 처리한다는 입장하에 표결을 했는데요. 재석 177명 중에 찬성 177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여당의 반대 토론과 표결의 불참을 지켜봤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걸 막는다면 유가족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은 야당의 반대로 재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선 개 식용 금지법도 통과가 됐군요. 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오늘 본회의에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 처벌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뒀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 예. 정부에서 이제 예산 소요 때문에 좀 구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또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 있었던 주요 법안 통과 내용 논평 주실까요? 진 작가님부터. 개 식용금지법? 식용금지법 이제 변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려동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이제 거긴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밖에도 우리가 육류가 지금 소비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 밖에도 엄청나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육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된 데다가 또 하나는 그 원자화되잖아요. 사회가 원자화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항상 반려동물과 같이 필요하다?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위상이 옛날에는 뭐 식용이었는데 음식이었는데 이제 뭘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반려자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엄청나게 압도적 다수가 이걸 개식용에 반대하더라고요. 예. 이쯤 되면 사회적 합의가 달라진 것이다. 법이 통과될 때 됐다. 환영합니다. 자, 김 소장님은? 자,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당이 이걸 무슨 여당한테 책임을 묻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구조적으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록을 남기는 행위로서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운동권들이 떼법을 만드는 게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개식용법은 그러니까 웅담도 그렇죠. 이거 어느 때는 해도 된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이미 안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상황에선 이것을 키우는 분들하고 유통하는 분들의 생계인데 자 이제 세상에 맡겼으니까 당신은 다 그만두세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을 바꿨으면 그만큼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관련 업계와 이 유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이건 우리가 사회가 결정한 만큼 세금으로 좀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3년의 유예 기간이 뒀고
그게 또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 정부가 그 부분을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죠. 줘서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허. 이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 우리가 이만큼 인식을 바꿨으니까 예산 지원을 해서 이분들도 어쨌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드립시다. 우리가 해고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데 라고 할 부분이죠. 그냥 자영업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한반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